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18년 올해 이슈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뤘지만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인 만큼 평양냉면을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수도권 부동산 소식에서는 내년도 부동산을 전망해봅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 영하 10.3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영상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오늘 해넘이 시간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포항이 오후 5시 18분, 울산 오후 5시 19분, 서울은 오후 5시 23분, 인천 오후 5시 25분, 목포는 오후 5시 33분, 제주는 오후 5시 36분에 해넘이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영하 9.6도, 습도는 51%,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강릉 6도, 광주 5도, 부산 9도, 제주는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다양한 뉴스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윤창호법, 청와대 국민청원, 심신미약, 갑질까지 되짚어봤는데요. 오늘 키워드는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영국의 종합 매거진 모노클즈는 한반도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냉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의 냉면을 추진하면 좋겠다고까지 보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평양냉면이라는 키워드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양냉면이라는 가벼운 주제로 접근하지만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라는 게 냉면 한 젓가락 먹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무료인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2018년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 해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의 화제작은 평양냉면이다. 당시에 옥류관에서 우리 쪽으로 공수해서 만들어 먹었다는 평양냉면이 큰 화제였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평양냉면 한 번쯤 안 드셔본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그릇일 뿐이지만은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평양냉면에 큰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예, 저도 평양냉면 올해 여러 번 먹었습니다. 예. 일단 맛이 좋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그간 단절돼 왔었는데 다시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평양냉면이 다시 또 부각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맛있게 드셨던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올해 그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결국 끊어졌던 남북관계에 다시 연결된 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평양냉면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쪽 방문단이 평양에 가면 꼭 옥류관을 비롯해서 냉면집에 들르는 게 하나의 이제 코스가 됐어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대표단이 고양시 장항동 일대를 둘러본 것을 계기로 또 머지않아서 이곳에 옥류관 분점이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다만 현재 북한과의 합작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북한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잘 진행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면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옥류관 같은 것이 다시 이제 한국에 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이제 이루어질 때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정도로 경직되진 않을까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평양냉면 덕분에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냉면을 먹는데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이 진위 여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건 해프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의 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한국 정부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긴 남북관계의 안목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보다 정상화함에 있어서 북측도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해야 된다. 이런 점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철도 연결 사업에서 나타난 리성권 위원장은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한 단계씩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날아온 북한발 친서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년사 발표 전에 메시지는 딱히 없을 것 같았는데 사전 예고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친서의 내용은 사실 답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양해를 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왔고 새해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자신의 답방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친서의 목적 자체가 정상 간의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신이 약속을 했음에도 지키지 못한 서울 답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국내외 언론들은 신년사 발표 전에 친서가 전달되는 것에 주목을 하던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이 친서에 있는 내용이 신년사에 반영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해가 바뀌기 전에 자신이 약속했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양해를 구한다. 이 점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방을 요청했는데 그 신뢰에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여론도 조성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북한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 긴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만드는데 어떠한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답방은 계속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단독해서 언제 온다 이렇게 못 받고 청와대에서는 또 부인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친서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무산이 됐는데 내년에는 언제가 됐든 오긴 올까요? 친서의 내용, 정확하게 그 친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고, 이익전 대변인께서 그것을 간접 전달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워딩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 답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상황을 주시하면서가 이제 열쇠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되면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서울 답방을 했을 때 남북 간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성과 사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순위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전달됐는데요.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년 1, 2월 내에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서 뭔가 진전을 이루고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연속적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2018년 남북 관계 주요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친서를 끝으로 2018년 남북 사이 뉴스는 큼직한 것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돌아보면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왠지 센터장님도 한반도 외교 정세를 오랫동안 분석해 오셨지만은 이렇게 큰 사건을 가지고 분석하셨던 적이 있으실까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올 한해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은 2000년, 2007년 이렇게 아주 정말 띄엄띄엄 개최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해에만 3번이 개최된 거죠. 예.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또 역사상 최초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분위기가 작년과 같은 긴장에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하반기 접어들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그 속도와 동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새해에 다시 조정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속도를 내야겠죠. 예. 지난주에는 그동안 한참 끊어져 있던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이제 시금석을 놓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유엔의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었거든요. 어쨌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면제가 됐고요. 그런데도 바로 철길을 연결하는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닌데 제대로 삽을 뜨려면 어떤 단계가 거쳐져야 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대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미국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신고 검증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약속을 받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의 신고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미국이 북한에게 약속하는 경제 제재의 단계적 완화 이 부분이 합의될 것 같은데요. 그럼 유엔 등과의 협조를 거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겁니다. 어떤 사업을 먼저 완화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금강산 관광이 될지 개성공단이 될지 이 철도 사업이 될지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먼저 완화가 돼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포괄적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삽을 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지금보다 충실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 사업 규모 그리고 참여자라든가 우리 혼자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나 미국, 유럽 이런 나라를 참여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 철도를 아마 우리 고속철도 수준으로 하려면 다 새로 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비용 효과 분석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그리고 러시아, 중국 다른 관련국들과도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남북 협력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혹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실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서두를 게 없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전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하고 싶어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다만 이제 미국 국무부라든가 이런 실무선에서 정상회담으로 바로 갔을 때 자칫하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신고 검증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이게 현재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좋은 관계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비핵화에 진전을 이뤄내겠다.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뭐 대화를 강조할 때는 우리 측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유지하면서 결국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와라,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또 미국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 같고, 예. 그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는 시각차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대화를 희망하고, 다만 고위급 회담을 먼저 함으로써 실질적인 비핵화에 구체적인 조치를 합의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민간 교류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그 철도 도로 착공식에 참석해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에게 남북한 학생들의 교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민간 교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에 민간 교류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서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민간 교류 같은 것은 상당히 다각화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이게 북한이 이렇게 희망하는 제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죠.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서로 호혜적인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접촉의 면을 확대해 나갈 때 남북 간 좀 분단되었던 그것에 따른 이질성도 극복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새해에도 이러한 남북 교류 확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자리 4815번님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면은 이게 진전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것을 또 놓고 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 아닌가. 뭐 이런 취지의 문자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향하는 대북 정책 속에서는 인권 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협상을 할 때 그걸 갖다가 전면에 내세우면은 북측의 거부로 인해서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유엔이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현 상황에서 남북 간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권 문제를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꺼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교류가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불가역성이 확보되었다고 봤을 때는 낮은 단계부터 하나씩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예. 자, 끝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 종전 논의까지 내년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1, 2월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도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예. 그 힘을 받아서 북미 고위급 접촉과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서로 팽팽한 기싸움,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와 검증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을 견제한다면은 북미 대화도 지연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 단계도 한 단계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여름쯤 가서 또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2월 상황이 한 해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사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답신을 가능하면 특사를 통해서 보냈으면 해요. 예.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잘 전달하고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재종을 울릴 시민대표에 아주대 중증 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와 빙상계의 전설 이상화 선수 등 11명을 선정했습니다. 또 타종 행사가 벌어지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 1시 반까지 종로와 청계천로 등 주변 도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참여 시민들의 귀가를 돕기 위해서 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운행을 1시간 연장합니다. 서울시는 타종 행사에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구급차 수십 대와 소방공무원 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부시장 자리가 추가된다면 기업 출신 경제 전문가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정부가 약속대로 부시장 자리 2개를 더 만들어준다면 그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기업 출신 경제 전문가를 임명하고 서울의 경제 정책과 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기르고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18살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에 사는 2자녀 가정은 상수도 요금과 유치원 교육병비 지원,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할인 등 3자녀 이상 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새해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25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각 자치구와 함께 지은 지 25년이 넘은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건물주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점검 비용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인천 서구는 동절기와 해빙기 수질 오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4월 말까지 수질 오염 사고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이 기간에 하천의 유지 수량이 적어서 수질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질 오염 사고에 취약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벼 재배 면적 축소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줄어든 재배 면적은 1,190헥타르로 애초 계획 5,199헥타르에 크게 모자랍니다. 지난해 축소 면적도 계획의 6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쌀값이 30%가량 올랐기 때문인데 내년에 벼농사가 잘 되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끝자리 9726번님이 사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평양냉면으로요. 평화는 쉬운 게 아니야. 양보가 없으면 냉기는 한참 계속되지. 면밀히 따져서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행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양희연의 임진강 띄워드립니다. 바람과 새는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죠. 새해에는 많은 바람이 벽 없이 넘고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018년 마지막 날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요. 수도권 부동산 소식에서는 2019년 부동산 이슈를 전망해보겠습니다. 2분 40초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이어갑니다.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실거래가부터 내진 설계까지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고종국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경기도에서 경기 부동산 포털 웹서비스 환경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포털이 어떤 것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경기 부동산 포털은 시군, 중앙부처, 민간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각종 부동산 정보와 지적도, 토지 전기, 항공사진 등의 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통합하여 보실 수 있도록 만든 포털로서 2011년부터 도민들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은 일일 평균 61만 건의 정보 주입을 자랑하는 경기도 대표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서 내집 마련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 종합 정보, 개발 정보, 건축물 내진 설계, 건강 규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런 정보 보려면 관공서에 가서 서류 작성하고 그것도 기다리느라고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포털에서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하다. 경기 부동산 포털 정보 검색이 하루 평균 61만 건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환경 개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2011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반영하지 못한 웹 환경과 타 기관 시스템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최신 정보화 기술을 반영하여 웹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 환경 개선 사업은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웹 서비스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최신 웹 서비스 환경으로 재개발하고 반응형 웹으로 발전시켜 PC 웹 서비스와 동일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실현과 빠른 검색을 위해 검색 엔진을 도입하여 서비스 환경을 고도화시켰습니다. 예. 자,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진행되던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새롭게 개편한 경기 부동산 포털은 기존 포털과 달리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홈페이지 메뉴를 구성하였고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건물명 등을 이용한 통합 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지도 만들기, 부동산 계약서 자동 입력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전에 모바일 앱 서비스가 일부 부동산 정보만 제공되는데 근본 웹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어 앱 다운로드 없이 PC 웹 서비스와 동일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도민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생활 정보를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청취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것들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알고 싶은 주변 정보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사를 하거나 내 집을 마련할 때 주변 시세는 얼마나 하는지, 교통편은 좋은지 등 주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찾아가거나 여러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알고 싶은 주변 정보에서는 내가 거주할 곳이나 관심 지역 위치를 선택하면 반경 500m, 1000m 이내 실거래가 매매 가격, 전월세 가격, 인구 현황, 교통, 의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우리 생활에 유용한 주변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사할 때는 주변 정보 콘텐츠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치킨, 피자, 세탁소, 음식점 등 소규모 창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인구 현황 분석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떠한 창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젊은 층이 많은지, 중년 또는 노년층이 많은지, 고객이 많은 쪽으로 사업 구성을 할 텐데요. 인구 현황 분석 콘텐츠는 동리별 또는 2만에서 20만 제곱미터를 지도에서 지정하면
그 지역의 남녀 및 연령대별 인구 현황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은 경기도 부동산 포털의 많은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종국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년 주택시장 흐름은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소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올해 서울 주택가격 하면은 완전히 폭등했다가 지금 좀 주춤했는데 폭등한 이후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볼까요? 일단 저금리, 부동자금, 개발호재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고 봅니다. 1,000조를 넘어선 시중의 부동자금이 팽배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대출 규제로 똘똘한 한치의 선호가 집중된 상태였는데요. 서울은 하반기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 방안이 발표됐었고 강남 재건축이나 한강변 일대에서 높은 가격 상승이 외곽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같은 이제 무거운 과세 부담을 피하려고 최근에 이제 증여나 주택임대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매물 잠김 현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매물 잠김 현상, 매물 부족 현상도 서울 지역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4분기에 접어들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점 역시 정부 규제 정책이 유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9.13 대책의 여신 규제 효과가 즉각적이었다고 봅니다. 9월 14일부터 2주택 이상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나 또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인정 비율은 LTV가 40%로 축소됐고요. 11월부터는 고DSR 규제나 또는 임대사업에 있어서의 대출 규제인 RTI 규제 같은 부동자금의 유통을 제한하는 효과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예. 11월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단기 희세 차익을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컸다고 보여지고요. 또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른 가격에 대한 피로감도 누중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내년 2019년 주택시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제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서울 가격도 가격 하락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2019년 주택시장은 이제 여신, 세제, 청약 규제 같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거기에 이제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면서 재산세 상승 같은 요인들도 기대되고 있고요. 또 38만 호에 달하는 지속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 러시 같은 부분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주택가격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저성장 모드가 지속이 되면서 거래량이 올해보다 감소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똘똘한 한채의 수요가 있어서 매매가가 약보합세 정도는 유지되겠지만 지방주택 시장이나 수도권 외곽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 동남권이나 경기 남부의 입주 물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올해와 같은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뭘까요? 역시 이제 대량의 공급량이 쏟아지는 아파트 입주 물량 부담을 꼽을 수 있겠고요. 예. 또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이제 38만 호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9년에 대기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3년 연속 주택 대량 입주 물량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의 3년간 전국에 120만 호의 주택이 쏟아지는 셈인데요. 뭐 이 외에도 대출이나 세제 청약 같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도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라는 부분도 가격 상승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여기 2019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뭐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공시가격 발표가 4월에 실시될 예정이고 또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양성화도 올해 본격화되고요. 뭐 고용 시장이 요즘 녹록지 않은데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 지표 같은 거시 경제 지표도 주택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비교적 좀 유망한 상품을 꼽으라면은 어떤 게 될까요? 적절한 내 집 마련 시기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분양 시장을 향한 수요자의 관심은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뭐 신원희망타운 그리고 서울 정비사업 일반 분양이나 경기 남부권에 있는 과천지식 정보타운, 북일의 신도시, 하남 포에시티 같은 이제 택지지구 분양 물량에 무주택 대기 실수요자의 관심이 있을 전망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허그가 고분양가를 견제해 준다든지 또는 무주택자에게 절대 유리해진 청약제도가 아무래도 분양시장의 선호를 유지시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무주택자는 보다 넓어진 청약 기회를 활용해서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기존의 이제 1주택자들의 교체 수요는 이제 집값 조정기에 이제 비교적 가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경매 시장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추가 구입보다는 기존 주택을 이제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주택임대사업 등록이라든지 증여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제 내 집 마련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사실 자금 여력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 내년에도 대출 규제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무리한 내 집 마련보다는 이제 집값의 한 60% 정도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굳이 이제 시기를 얘기하라면 내년 이제 38만 호 입주가 본격화되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매수자의 가격 협상력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광역철도하고요. 3기 신도시 이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거리인데 이번 연말을 뜨겁게 달궜죠. 이 부분으로 인한 수도권 집값, 서울 집값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조정 지역에 이제 추가 지정을 했던 부분들이 뭐 용인의 수지나 구성읍 그리고 뭐 수원에 있는 일부 지역에 그 조정 지역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GTX A 노선이 올해 이제 그 착공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규제로 인해서 일정 부분 해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3기 신도시 첫 분양이 2021년이라 좀 멀기는 했는데 GTX A 노선의 예비 타당성 통과 또 A 노선의 착공 그리고 C 노선의 예비 타당성 통과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하반기에 토지 보상 자금이 한 20조 이상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이 토지 시장으로 가격 불안을 야기하지 않게 정부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 분석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Rest your weary head and let your heart decide. It's so easy. 네, 올 연말에 가장 많이 회자된 음악은 역시 퀸의 노래였겠죠. 명곡들이 많은데요. 2018년 마지막 날의 클로징 음악은 퀸의 플레이 더 게임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또 그 다음은 다시 또 시작입니다. 올 한해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올해 힘들었던 기억들 내일부터는 좋은 일로 다 새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해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새해 첫 방송이 시작되는 모레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